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요격률 95%, 전개 시간 3분, 자동화 80% 상식을 부순. K방산의 실전 시연에 미군과 유럽 기술자들조차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으로 버텨온 이스라엘 방산 시스템은 결국 한국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 전장을 뒤흔든 기술 대반전의 서막을 공개합니다. 예루살렘의 아침 햇살이 제 사무실 창문을 비추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밤새 도착한 아이언돔 시스템의 최신 운용 보고서가 수북이 쌓여 있더군요. 커피 한 모금을 들이키며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기니 지난달 요격 성공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이렇게 수치로 증명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지곤 했죠.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평화로운 도시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고 저희가 지켜낸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책상 옆 액자 속에는 미국 레이시온사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들과의 협업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전 일정을 확인하니 동유럽에서 온 기자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죠. 비서가 노크를 하며 들어와 PAC-3 시스템의 최신 업데이트 자료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료를 펼쳐보니 미국 측에서 보내온 개선 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역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은 다르다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정된 기자 인터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니 카메라와 조명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젊은 기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그는 중동 지역의 방공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들을 준비해 왔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때마다 감탄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아이언돔의 실시간 표적 추적 기술에 대해 설명할 때는 눈을 반짝이며 메모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인터뷰 중간에 그가 조심스럽게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물어왔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발주자들의 도전은 늘 있는 일이지만 실전 경험과 검증된 기술력에서는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 제 확고한 신념이었거든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가 떠난 후 저는 다시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하마스의 최신 위협 동향을 분석하는 전략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저는 발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군 고위 관계자들과 기술진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더군요. 제가 준비한 대응 전략을 발표하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회의실 전체에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상황실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동시다발적인 로켓 공격이 감지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상황실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니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 점들이 무수히 찍혀 있었고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요격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공격 패턴에 기술진들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고 저 역시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모니터에 표시된 요격률이 평소의 90%대에서 70%로 다시 60%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기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탄두 미사일과 기만탄이 섞여 있다고 보고했고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들려온 폭발음과 함께 민간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우리가 자랑하던 철벽 방어에 균열이 생겼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새벽 내내 이어진 공격이 겨우 진정된 후 긴급 피해 평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이 가득했고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제가 준비한 초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는 동안 그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이 동시에 서로 다른 유형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우리 시스템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기만탄과 실탄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고, 다층 방어 체계에 허점이 노출되었다는 분석 결과를 전달할 때는 목소리가 떨릴 정도였죠. 한 장군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대안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우리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홀로 남은 상황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우리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연기 자국들이 마치 우리의 자만심에 대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열린 국방 최고위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저는 현 상황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함께 개선 방안을 발표해야 했죠. 발표를 시작하며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확신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한국의 천공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그의 설명에 회의장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저는 즉각 반박하며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참석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일부는 새로운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대사관 관계자가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발언을 했고 회의장의 분위기는 더욱 복잡해졌죠.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느낌을 받았고 평생 쌓아온 신념이 흔들리는 것 같아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몇몇 동료들이 저를 한국 기술 반대론자로 낙인 찍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그것이 제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에서는 어제 회의 내용이 흘러나와 대서특필되고 있었습니다. 기사들은 저를 보수적인 기술 관료로 묘사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구시대적 인물로 그려내고 있더군요.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상급자로부터 호출을 받았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신중하라는 경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평소처럼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는 제안이 없었고 저는 홀로 구내식당 한 구석에서 쓸쓸히 식사를 해야 했죠. 오후에는 미국 방산업체 대표들과의 비공식 미팅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국 시스템 도입 논의가 양국 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압박은 노골적이었고 제가 이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제 경력이 좌우될 수 있음을 암시했죠. 저녁 무렵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던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군 작전사령관이었는데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고 저는 처음으로 제가 기술적 자존심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죠. 밤늦게까지 고민하던 끝에 저는 한국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소수의 기술진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것은 질서정연한 공항의 모습이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죠.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첨단 기술의 도시라는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안산에 위치한 시험장에 도착하니 거대한 시설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브리핑룸에서는 한국 기술진들이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는데 그들이 중동 지역의 지형과 위험 요소를 얼마나 면밀히 분석했는지 알 수 있었죠.
특히 이스라엘이 직면한 다층적 위협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고, 실제 시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측 수석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기술 개발 철학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그의 말이 제 귀에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실제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발사대 앞에 서니 그 규모와 정교함에 압도되는 느낌이었고, 시스템 전개 과정을 지켜보니 불과 3분 만에 모든 준비가 완료되더군요. 우리 시스템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였고, 이는 실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발사되자 천공 시스템은 즉각 반응했고, 정확한 궤적 계산과 함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작은 섬광이 번쩍이며 표적이 파괴되는 순간 관람석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나왔죠. 이어진 시연에서는 기만탄과 실탄이 섞인 복합 공격 시나리오가 진행되었는데, 천공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진짜 위협을 식별하고 요격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동 중에도 요격이 가능하다는 점이었고, 360도 전방위 방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경이로웠죠. 옆에서 함께 관람하던 미군 장성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기술 브리핑에서 들은 자동화율 80%라는 수치는 우리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시스템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시연이 끝난 후 이어진 기술 설명회에서 한국 측 책임자가 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위협 환경에 맞는 맞춤형 생존 체계를 설계한다고 했죠. 실제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시스템 배치 방안까지 준비해왔고, 심지어 장마와 모래 폭풍 같은 기후 조건까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와 기술적 완성도를 보며 저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좁은 시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특히 운용 인력 교육 프로그램과 장기적인 기술 지원 계획을 들으며 이들이 진정으로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동료가 조용히 속삭이며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찰단의 다른 구성원들도 하나둘씩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점 진지해졌죠. 저녁 무렵 열린 환송만찬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오늘 본 것들이 제게 큰 인상을 남겼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언제든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 날 긴급보고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과 군 수뇌부가 모두 참석해 있었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저는 한국에서 목격한 것들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천공 시스템의 기술적 우수성과 함께 실전 적용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반대 의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특히 전통적인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셌죠. 그들은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고위 관료는 심지어 제가 한국 측에 너무 호의적인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전방 부대 지휘관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그들은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방어 능력이라며 제 의견을 지지했죠. 회의장은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고, 저는 그 중심에 서서 양측의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장관이 중재에 나서며 추가 검토를 지시했지만 회의가 끝난 후에도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한 동료가 제게 다가와
조심하라는 충고를 했고, 이미 언론에서는 제가 친한파로 돌변했다는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미국 대사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날 대사가 직접 저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약속 시간에 대사관을 방문하니 평소와 달리 차가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대사는 우회적인 표현을 쓰며 한국 시스템 도입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언급했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한 압박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정중하게 기술적 검토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라고 답했고,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사관을 나오며 느낀 것은 오히려 후련함이었고, 드디어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방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는 최근 또다시 복합 공격 징후가 포착되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장의 절박함이 전화기 너머로 생생히 전해졌고,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국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있을 최종 결정 회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설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한 글자 한 글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고, 총리 주재하에 최종 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찬반 양측의 마지막 공방이 시작되었죠.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술적 우위와 비용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여전히 동맹 관계와 기술 주권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예전 같은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 장성이 일어나 발언을 했는데, 그는 최근 미군 합참에서도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했다는 정보를 공개했죠. 이 발언은 회의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반대파들도 더 이상 강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장시간의 토론 끝에 총리가 결론을 내렸는데,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하되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변화의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그들의 눈빛에서 인정과 존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위해 싸웠다는 자부심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죠. 3개월 후 마침내 첫 번째 천공 시스템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약속했던 납기를 정확히 지킨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한국 기술진들이 직접 와서 설치와 교육을 담당하는 모습은 더욱 감동적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장비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진들이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했습니다. 첫 실전 배치 테스트가 진행된 날, 국내외 언론과 각국 무관들이 대거 참관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시작된 테스트는 완벽하게 성공했고, 복합 표적에 대한 요격률은 9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만탄과 실탄을 정확히 구분해내는 능력이었고, 이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죠. 참관했던 UAE 대표단은 즉석에서 한국 측과 미팅을 요청했고, 폴란드 무관은 이미 본국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군 장성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방공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죠. 반면 일부 유럽 기술진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고, 그들의 표정에서 위기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조촐한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진정한 기술 강국의 면모를 볼 수 있었죠. 천공 시스템 도입 소식은 중동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폴란드가 추가 도입을 공식 발표했고, UAE와 카타르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실무 협상에 들어갔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프랑스 방산업체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도 변화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죠. 터키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했고,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서는 차원의 협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도 처음에 비판적 시각을 바꾸어 실용적 선택이었다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천공 시스템 도입 이후 우리의 방공 능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고, 이는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되었죠. 공식 발표에 따르면 복합 위협에 대한 요격률이 35%에서 95%로 상승했고, 이는 국민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뒤따랐는데, 안보 불안이 해소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증가했고, 관광객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기술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곧 국익이며,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죠. 1년이 지난 지금 중동의 방산 지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후였죠. 오히려 현명한 미국 기업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경쟁보다는 상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간에는 5개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는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과 연계된 다층 방공 체계 구축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죠. 한국 기술진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상주하며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여론도 완전히 바뀌어 실용주의적 접근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동료들도 이제는 저를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당시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인정하고 있죠. 최근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담은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는데,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는 우리의 편견보다 빠르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을 선택하고 편견보다 실용을 택한 그 결정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는 것을 말입니다.